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부모를 무시하던 한 사람의 최후를 목격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시댁의 부부가 저희 시어머니께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빨리 결혼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25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어요. 결혼 전에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앞마당에 있던 진돗개 2마리가 활기차게 저를 맞이했어요. 개들이 너무 활기차고 과하게 환영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그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개들이 2마리나 있어서 제가 좀 무서워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진돗개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순이랑 진순이 내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소중한 손님까지 놀래키면 어떻게 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잘 기억해둬야지. 그 말에 진돗개들이 놀랍게도 혀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며 짖는 것을 멈추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개들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걸 보니 참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들이 즉시 얌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안심이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다들 좋은 분들인 것 같았지만 시속 부부만은 좀 별로인 것 같았어요.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고 즐거웠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시고 시아버지의 추억을 나누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숙 부부는 달랐어요. 시숙은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고 시숙모는 시종일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숙이 이러더군요. 엄마, 반찬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예비 재수씨 온다고 해서 진수성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맛있는 거 좀 해놓지. 에휴. 저는 충분히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숙은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핀잔을 줬는데도 계속 투덜거리더군요. 시숙이 좀 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후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제가 결혼하면 가전제품이라도 하나씩 해주지 않나요? 제 여동생도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를 결혼 선물로 사줬고 시누이도 TV를 선물했는데 시숙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숙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결혼식장에 모르는 여자까지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결혼식장에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숙은 결혼식 내내 여자친구와만 이야기하고 가족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참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시숙이 축의금으로 달랑 10만 원만 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이 결혼하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와서 단돈 10만 원만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cik초한지 정말 서운했어요. 그 선물과 축의금은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굳이 서운한 걸 티내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애써 준비한 음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숙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얼굴을 찡그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봤던 시숙의 여자친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나 개념이 없는지 제가 신혼여행에서 사온 가방을 시어머니께 드리자 시숙의 여자친구가 그걸 빼서 자기가 막 들어보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시숙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이 가방 가격이 얼마예요? 나도 딱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솔직히 어머님은 시골에만 계시는데 이런 가방 필요 없잖아요. 저기요, 지혜 씨. 그 가방은 제가 어머님께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그만 구경하고 어머님께 다시 드리세요. 저는 시숙의 여자친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라 그냥 지혜라고 불렀어요. 결혼할 여자라고 정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숙이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재수 씨,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지혜 씨가 뭐예요?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아유, 그나저나 집이 왜 이렇게 더워? 엄마, 에어컨 좀 켜줘요. 우리 지혜가 더워서 땀 흘리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좀 예쁘게 깎지. 이게 뭐예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대충 내놓으면 어떡해요? 시숙은 또 시어머니께 버릇없이 행동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형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더우면 형이 에어컨 직접 켜면 되잖아. 그리고 과일도 엄마가 예쁘게 잘 깎아주셨구만. 왜 난리야? 형은 형 손으로 과일 한번 깎아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 집인데 엄마가 에어컨을 틀어야지. 왜 내가 틀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버릇없는 시숙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 하시더군요. 아유, 다들 왜 이래? 내가 에어컨 하나 켜는 게 뭐 어때서? 주영아, 이제 시원하니? 그럼 편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자 시숙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여자친구와 함께 웃었어요. 솔직히 그날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유난을 떨길래 곧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집까지 데려와 놓고선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시숙이 이렇게 철없고 가벼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시숙은 나이에 비해 진짜 철이 없고 버릇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전부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웃음을 자아내셨죠. 시누이도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복했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큰 대야에 마늘을 한가득 쌓아놓고 까고 계셨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수 마늘을 까고 계신 모습을 보니 얼마나 부지런하고 강인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늘을 까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마늘이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다 까시려고요? 이거 까서 다져서 우리도 먹고 너희도 나눠주고 해야지.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져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으면 오래오래 먹을 수 있지 않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 많은 걸 어머님 혼자 까시려고요? 저도 같이 깔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보, 우리 같이 마늘 좀 까자. 아가씨도 얼른 오세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마늘을 까던 중 시누이가 땀이 나서 실수로 눈을 비었어요. 아우, 내 눈. 아우, 매워. 아우, 내 눈 어떻게 해. 시누이가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에 눈을 씻는데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던 시숙이 비웃더군요. 멍청하긴. 야, 마늘 까다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꼴 좋다, 꼴 좋아. 아주버님, 혼자만 거기 누워서 TV만 보지 마시고 같이 마늘 좀 까요.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금방 하잖아요. 제가 왜요? 내가 요리할 때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귀찮게 그걸 왜 까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숙 편을 드시더군요. 예, 놔두세요. 저 애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돼요, 뭐. 보세요. 우리 엄마도 제가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런데 냉장고에 왜 술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싶으니까 좀 사다 주세요. 나올 때 미리미리 사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일손도 안 도우면서 시어머니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숙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에 더욱 분통이 터졌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화가 났는지 한마디 했어요.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다 마늘 깎고 있는 거 안 보여? 술이 먹고 싶으면 형이 알아서 사오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시숙은 계속 시어머니에게 술을 사오라면서 떼를 쓰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마늘을 다 깎고 나서 사러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겠다고 말렸어요. 사실 시숙 심부름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남편이랑 둘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술을 사러 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아주버님 왜 저러시는 거야? 어른도 아닌데 30살 넘게 먹은 사람이 어머님한테 진짜 너무하잖아. 아휴, 우리 형 어릴 때부터 원래 저랬어. 장남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 오냐 하면서 키웠거든. 게다가 공부도 잘했으니까 완전히 세상이 자기 멋대로였지. 뭐라고? 아무리 장남이라도 그렇지 혼낼 건 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릴 땐 그랬다 쳐도 성인이면 이제는 정신 차렸어야지. 어머님은 무슨 죄야? 옛날부터 장남만 오냐 키우는 집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저희 시댁일 줄은 몰랐어요. 시숙의 뻔뻔한 태도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자란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시숙을 너무나도 귀하게만 키우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에게도 잘해주시니 그것만 생각하고 똑같이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손주가 생긴 게 기쁘신지 우리 아들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는 모습을 보니 참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시숙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얘 주영아, 너도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너도 빨리 결혼해서 예쁜 자식도 낳고 살아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결혼할 여자 있어요. 조만간 데려올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숙이 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번에도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시숙이 여자친구 앞에서 평소대로 시어머니 부려먹었는데 여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주영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앞에선 예의 바르고 착한 척 하더니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가만히 앉아서 시킬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럴 것 뻔한데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시숙의 여자친구는 파혼을 선언하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눈앞에서 파혼당하는 걸 보고 상심이 크셨겠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 어떤 여자가 저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시숙의 그 태도와 성격으로는 아무리 여자친구가 생겨도 오래가지 못할 게 뻔했어요. 시숙은 그 이후에도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왔었는데 이번에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더군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도 탁달을 해서 형님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예비 형님을 벌써 3번이나 바꿔치우네요. 시숙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숙이 계속 결혼을 못하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숙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게 될지 걱정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시숙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숙이 계속 결혼을 못하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는 시숙이 결혼을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랑 잘 지냈어요. 가끔 시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서로 때를 밀어주기도 했어요. 어머님 시원하세요? 아프진 않으시죠?
아이고 아프긴. 뜨끈한 물에 담갔다가 때를 밀어주니까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다. 그나저나 우리 주온이 창피하다고 나라 목욕탕에 같이 안 오는데 이럴 때 보면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다니까. 에이, 그래도 아가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원래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부끄러워서 목욕탕 같은 데 안 가는 친구들 많아요. 아가씨는 목욕탕 같이 안 간다 뿐이지 어머님이랑 산책하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친정 식구들처럼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특히 저랑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여자 셋이서 뭉쳐 다닐 때가 많았는데 셋이서 시장에 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답니다. 하루는 셋이서 시장에 갔다가 커플 몽빼바지 장화 밀짚 모자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날 시댁에서 세트로 다 입고 패션쇼까지 했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시골 사람 같지 않아요? 아이고 완전히 시골 촌뜨기가 따로 없네. 얼굴만 새까매지면 아주 딱이다. 딱이야. 시골 촌뜨기 중에 이 정도면 최고로 예쁜 거 아니에요? 눈밭에 있는 허수아비도 절 보고 반할 것 같은데요? 그날 셋이서 깔깔대고 웃으며 누가 더 촌스러운지 대회를 했답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시누이, 저 이렇게 셋이서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시어머니와의 여행은 언제나 즐거웠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드디어 결혼을 한단다. 무슨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대기업 다니는 여자래. 이번 주에 인사하러 온다는데 너희도 내려올 수 있니? 네, 아주버님 또 결혼할 여자 데려오신다고요? 에이, 이번에도 또 금방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라네. 이번엔 우리 주영이가 만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단다.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파혼하겠니? 대기업에 다니는 시숙이 능력이 좋으니 여자는 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 형님이 임신했다는 말에 이번엔 진짜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숙의 아이를 임신한 예비 형님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시숙의 성격을 알다 보니 그와 함께하는 삶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예비 형님도 성격이 영 별로인 것 같았거든요. 예비 형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쾌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쿰쿰한 냄새는 뭐야? 그리고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렇지 집이 좀 그렇다. 앉아있다가 벌레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예비 형님은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입에 안 맞는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숙이 그의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엄마, 손님 오는데 신경 좀 쓰면 안 돼요? 뿔몽도 아니고 임산부잖아요. 아이고,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임산부라 입맛이 예민한가 보구나. 반찬이 정 입에 안 맞으면 배달 음식이라도 새로 시켜줄까? 지금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언제 먹어요? 아휴, 대충 먹고 때워야지 뭐. 예수가 맛없으면 먹지 마. 이따가 내가 너 좋아하는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아싸, 그럼 나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억지로 먹느라고 힘들었네. 저는 버릇없는 둘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형님이고 뭐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꺼내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눈치를 주면서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리시니까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숙과 예비 형님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끓어올랐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한 음식을 두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시숙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지 시숙이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보고도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도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내가 결혼을 늦게 했어도 당신보다 형님인 거 알죠? 그러니까 먼저 결혼했다고 요새 떨지 말고 깍듯하게 해요. 알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예비 형님의 그 뻔뻔한 태도에 속에서 불이 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론 울분이 가득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런 여자가 있는지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숙이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이 그래도 형이니까 50만 원은 하자고 하길래 50만 원을 냈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는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50만 원이면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시숙이 저희 남편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축의금 달랑 50만 원 했더라?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50만 원이 뭐냐? 내가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알았어? 옆에 있던 형님까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요. 솔직히 50만 원은 너무했다. 서방님이 무슨 학생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내일 모레 40살 되는 직장인이 50만 원이 뭐예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기요, 형수님, 뭘 모르시는가 본데. 저희 형은 저희 결혼할 때 10만 원밖에 안 했어요. 10만 원 받고 5배로 돌려줬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땐 10년 전이었다면서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순간 축의금으로 낸 50만 원이 너무 아까웠어요. 돈을 쓰고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차라리 한 푼도 안 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도 어이가 없었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아유, 하여튼 둘이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야. 역지사지가 안 되는 우리 큰 오빠나 고마운 줄도 모르는 우리 큰 올케 언니나 둘이 아주 똑같네. 시숙이 격하게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언성이 높아지자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됐어요. 시어머니가 싸우지 말라면서 말리시더군요. 형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신혼여행에서 사왔다며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초콜릿인 거 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 어머님 당뇨 있으신 거 모르세요? 이런 걸 사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형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뭔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셨죠.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어머, 동서 지금 내 선물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 고급 외제 초콜릿이야. 어머님이 평소에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사온 거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받는 사람 생각은 하고 사와야죠. 안 그래, 어머님?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형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됐다. 됐어. 못 먹는 음식이 주면 어떠냐? 기껏 날 생각해서 사왔는데 방에 고이 모셔두고 구경하면 되지. 아무리 장남과 결혼한 여자라고 해도 큰 소리 하나 못 내는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명절 때도 형님은 임산부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숙에게 시키면 시숙이 시어머니에게 시키고 결국엔 시어머니만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한마디씩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쩔쩔매면서 그냥 형님이랑 시숙이 해달란 대로 다 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임신했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라든지 어머니
저녁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면 시숙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께 일을 시키고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의 책임인 것처럼 모든 일을 다 해내셨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와 남편은 여러 번 시숙과 형님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님이 결국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형님이 낳은 아들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았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볼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아들을 키우던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해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는 겁니다. 얘 둘째야. 네 형님이 나보고 서울로 올라와서 애 보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니? 아유, 내가 몇 살만 젊어서 해줬을 텐데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파서 애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형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죠.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휴,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무슨 애를 봐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골병 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시고 시골에서 편하게 계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두 분 다 돈도 잘 버시는데 애 보는 게 정말 힘들면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쓰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형님이랑 시숙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애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전화하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냐면서 결국 거절을 못하고 시숙 집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평소에 봤던 시숙과 형님의 모습 때문에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시숙이랑 형님은 어디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어디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말엔 자기들이 좀 애를 봐야지. 어머님한테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모임이 많다는데 어떡하니? 나야 여기 아는 사람도 없다지만 얘는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난 그냥 집에서 우리 손주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하루는 제가 집에서 갈비찜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갖다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오겠다고? 아니야, 됐어. 나 갈비찜 안 먹어도 되니까 굳이 오지 말고 너희끼리 먹어라. 에이, 그래도 갈비찜 핑계로 어머님 얼굴이라도 뵈러 가죠. 오지 말라니까 그러네. 너희 오면 한시 채워온 애도 깨고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난 마음만 받아도 충분하니까 그냥 너희끼리 먹어.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제가 시숙집에 찾아간다고 할 때마다 계속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누이에게 물어보니까 시누이에게도 그러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굴을 너무 안 보여주시니까 하루는 제가 영상통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를 안고 계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살이 너무 빠져 보이는 겁니다. 뺨은 움푹 패이고 눈 주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애를 보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네. 아유, 나야 뭐 다이어트 되고 좋지. 뭐.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설마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기분이 울컥하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무슨 일은 아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시간도 늦고 잠도 안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제가 몇 번이나 무슨 일이냐고 다시 여쭤봤지만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이라 밖에서 다 같이 만났는데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쌀쌀맞고 버릇없던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 모두가 도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였어요.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창가 쪽 자리에서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여기 와보니까 정말 좋죠? 저는 형님의 이런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무관심하고 가끔은 퉁명스럽기까지 했던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형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점점 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님의 이러한 행동이 그저 생신을 맞아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형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니까 많이 드세요. 자, 여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굴비 제가 살 발라드릴까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행동을 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걸 웃으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살살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형님은 시어머니가 음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음식을 새로 시켜주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음료수를 따르려고 하자 빼서 대신 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마치 형님이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죠. 식사를 하다가 조카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던 음식을 치워버렸는데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얼굴에 분명히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며 음식을 다시 가져오길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수시로 뭔가를 시키고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걱정이 커졌어요. 형님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나 시어머니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모두 걱정거리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분명히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예, 내가 볼 테니까 넌 얼른 밥 먹어라. 안 먹어도 될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에이 어머님, 제 아들인데 제가 봐야죠. 제가 나가서 달래고 올 테니까 어머님은 마저 식사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뭔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아주버님 댁에서 뭔가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시숙과 형님이 집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또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용산 전자상가에 들러 소형 카메라를 사서 시숙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간다고 말하면 아마도 또 오지 말라고 할 것이 분명하니 말없이 찾아가 배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뭐야, 너희가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제가 어머님 보러 오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형님이랑 아주버님 모임이 있어서 나가갔다면서요. 저희 어머님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잠시만 들어갈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본다지만 살이 너무 빠지신 것도 이상하고 저희 보고 찾아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머님 생신 때도 어머님이 형님 눈치 보고 계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숙이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님, 진짜 계속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랑 아가씨까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 장남만 자식이에요? 둘째랑 셋째는 자식도 아니냐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장시간에 걸쳐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답답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설득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사실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형이랑 형수가 나를 아주 종 취급하고 있단다. 애 봐준 값도 준다고 하더니 한 달에 고작 10만 원을 주지 뭐니.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결국 저희가 가져간 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든 실체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 몰래 집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또 장난이라며 떼어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시누이까지 불러 소형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다 같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더군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형님이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아유,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가. 좀 출출하네. 어이, 라면 좀 끓여와 봐요. 파도 송송 썰어 넣고 계란도 하나 풀어서 맛있게 알았죠? 아, 참고로 지난번처럼 면 다 퍼지게 끓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나 꼬들꼬들한 면 좋아하는 거 알죠? 형님은 시어머니를 어머님도 아닌 어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라면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형님은 소파에 누워 발끝으로 주방 선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번에 알려줬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아, 벌써 치매도 아니고 뭐야? 게다가 시숙은 형님의 그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치더군요. 엄마, 이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좀 제대로 머리에 새겨요. 떡 두꺼비 같은 손주도 낳아줬는데 짜증 안 나게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둘은 시어머니를 부려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울고 있는 조카를 포대기로 업고 거실에 나와 재우고 있었는데 형님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봐요.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요. 애 봐주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데 그 값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게다가 시어머니는 애를 보느라 제대로 된 식사도 챙기지 못하셨고 밥에 물을 말아 김치와 함께 대충 드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반면에 형님과 시숙은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오는 듯했어요. 시어머니가 애를 달래며 힘들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우, 배불러라. 삼겹살에 소주를 진탕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네. 역시 고기는 최고야. 엄마, 오늘 술을 많이 마셨으니 내일 아침에 콩나물국 좀 시원하게 끓여놔요. 속이 확 풀리게 알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과 시숙은 옷을 휙휙 벗어 거실 바닥에 던져놓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고단한 모습과 대비되는 그들의 태도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둘이 시어머니를 부리고 무시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시누이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오빠 옳게 언니, 우리 당장 이들을 착살 내러 가요. 나 이대로 도저히 못 있겠어. 그렇게 저희는 영상을 다 보자마자 시숙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조카를 업고 있고 시숙이랑 형님은 거실에 틀어누워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더군요. 시누이는 그 집에 들어자마자 형님에게 다가가 뺨을 3개 날려버렸어요. 형님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숙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시누이에게 달려들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시숙은 시누이에게 손을 올리려 했지만 남편이 온몸으로 시숙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시숙의 뺨도 강하게 후려쳤어요. 야, 너 미쳤어? 완전히 돌았구나. 그래, 나 돌았어. 너랑 저 인간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렸어. 너희 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껏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해서 데려왔더니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한 거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부려먹었다고? 부려먹지 않았다고? 엄마는 애 보느라 하루도 못 쉬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는 맨날 모임이다 약속이다 하면서 놀러 다녔잖아. 엄마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치에 밥 한 숟가락 겨우 먹고 있는데 너희는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다녔잖아. 그런 것도 사람이냐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다 일러줬지? 엄마가 일러줬다고? 요즘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나랑 작은 올케가 계속 물어봤는데도 절대 대답 안 해주시더라.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 녹화된 거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수준이더라. 뭐라고? 감히 우리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너희 진짜 미쳤구나? 그러자 남편이 시숙에게 소리쳤어요. 그래, 미쳤다. 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미칠 자식이 어디 있어? 형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형 장남이라고 다 해줬잖아. 나이를 먹었으면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저 지경까지 부려먹을 수가 있어? 뭘 자꾸 부려먹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공짜로 해줬냐?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 봐주는 값 다 줬거든. 그 10만 원? 대기업 다니는 인간이 요즘 시급도 모르냐. 밖에서 10만 원에 애 봐줄 사람 있는지 물어봐. 가족끼리 그렇게 안 해? 형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대기업 다니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형수, 우리 엄마한테 깨끗하게 대하지는 못할 망정 하대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부부가 같이 미쳤구나? 형님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세상인 거 몰라? 어머님이 애 봐주신다고 내가 남자처럼 굽실거려야 돼? 정말 웃기네요. 죄송하다고 사과도 못할 망정당당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애초에 형님이 애 보기 힘들어서 어머님께 부탁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거절하셨는데도 계속 졸라서 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서라도 더 잘해드려야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무식하네. 무식한 건 형님이죠. 머리만 똑똑하면 뭐해요? 하는 짓은 짐승보다 못한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희랑 가요.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애 봐주실 필요 없어요. 옷 입고 나가요. 가고 싶으면 가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한 뒤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서럽게 울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 여태까지 왜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진작에 그 집에서 나왔어야죠. 왜 바보같이 다 참고 살았냐고요? 그래도 네 형이 장남이지 않니?
여태까지 결혼한다고 여자 몇 번이나 집에 데려왔었는 다 파토나고 힘들게 네 형수랑 결혼한 거잖아. 게다가 애까지 낳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엄마로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그냥 나 혼자 감당하면 우리 자식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가 오열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건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엄마 그렇게 큰 오빠한테 헌신해서 얻은 게 도대체 뭔데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다 오냐오냐 하면서 받아주니까 큰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큰 오빠 버릇 진작에 잡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대로 놔두니까 완전 인간 말종으로 자란 거라고요.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자신을 지키셔야 해요.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엄마가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당하게 나서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툭하면 네 큰 올케가 이혼한다고 혁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힘들게 결혼한 내 아들 이혼당하고 혼자 애 키우게 만들 순 없지 않니? 그래서 나도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산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다. 나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데 너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진짜로 둘이 이혼할까봐 여태까지 말을 못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나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여태까지는 당하고 참으셨지만 이젠 저희도 다 알았으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은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참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편이니까 저희만 믿고 사시라고 아시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시숙과 형님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소당한 게 무섭긴 했는지 뒤늦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함부로 대한 거 사과할게요. 그런데 저희도 잘못했지만 엄마도 좀 너무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풀면 되지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세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사라진 목소리로 사과를 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해서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경찰제까지 끌어들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아주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말로만 할 뿐 진정한 반성이나 후회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서 불쾌감이 치솟으며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숙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진짜 너무한 게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보고 반성하라고 소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까지 보내줬는데 그거 안 봤어요? 설마 그걸 보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재수 씨,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아휴, 난 재수 씨가 제일 무섭더라. 무서우면 뭐 어쩔 건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오냐오냐 키웠다지만 성인이 됐으면 옳고 그른 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했어야죠.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짐승도 자기 어미 알아보는 법인데 아주 번님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인가 보네요.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로 왔잖아요. 사람이 사과하면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둘이서 어머님을 괴롭힌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 한마디로 끝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주머니랑 결혼 파탄 날까봐 혼자 그 괴로운 거 다 감당하시던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형 카메라 설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어머님, 언제까지 괴롭힐 작정이었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이 애원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동서, 내가 미안해. 난 그냥 어머님한테 우리 아이 돌봐달라고만 부탁하려고 했어. 그런데 동서도 애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가 툭 하면 놀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지. 어머님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아랫사람 부르듯이 어이 하고 불렀는데요? 왜 이것저것 시키면서 함부로 부려먹었는데요? 가사 도우미나 시트로 고용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조록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예의를 밥 말아 먹다 못해 어디 쓰레기장에 처박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 어머님, 동서가 지금 화나서 그런 것 같은데 동서 말 듣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맨날 어머님이랑 자다가 저랑 자니까 잠을 통 못 자요. 맨날 울고 보채서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혼자 애 키우다가 폭삭 늙어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 아이가 어머님 손을 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이 다시 봐주세요. 네?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매달리며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당할 만큼 당한 저의 시어머니 더 이상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형님한테 무섭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하빈이가 내 애지 내 애냐? 그래도 내 손주라서 여태까지 돌봐줬는데 이제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 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너 나한테 뭐라고 협박했어? 내가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가버린다고 했지? 애까지 버리고 도망간다고 협박했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예전엔 네 협박이 무서워서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절대 당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시어머니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형님은 깜짝 놀라서 울고 불고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어머님 무섭게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없이 저 혼자 하빈이 어떻게 키우라고요?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 못 들었냐? 그리고 뭐 애본 값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줘? 야, 네가 나한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은 네 부탁 못 들어줘. 내가 나이 먹고 할 말도 못하고 사니까 만만하게 봤나 본데 이제 나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련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꺼져. 내 협박도 이제 안 통하니까 2번 다시 나를 협박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은 너희들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저 애 잘 못 보는 거 아시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얼른 달려가 찬물을 한 바가지 떠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랑 시속한테 확 뿌려버리려고 하는데 둘이 직업을 해서는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하더군요. 으악! 동서 왜 이래? 이러지 마. 아,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간다고. 그렇게 둘은 현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둘째야, 재수 없으니 소금 좀 가져와서 현관에 다가 뿌려라. 괜히 너희 집에 부정 타면 안 되지 않니?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소금을 가져와 현관에 착착 뿌려버렸어요. 맨날
시이랑 형님만 감싸고 돌고 한 번도 혼내시지 않길. 어머니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둘한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시는 걸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어머니 모습 중에 최고로 멋있었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저것들이 앞으로 저렇게 행동을 안 하죠. 어머님 마음이 안 좋으시지만 저희 보고 힘내세요. 저흰 언제나 어머니 편인 거 아시죠? 결국 시어머니는 시숙이랑 형님한테 연을 끊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고소한 건 어차피 벌금으로 끝나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취하를 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시어머니 성격상 받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딱 봐도 진심인 게 보이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큰 결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놀러도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힘든 걸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다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그래도 시골이 좋다면서 다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내려가시면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로 너희들까지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다 장남이라고 오냐 키운 내 죄야.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도 버릇도 없고 싹수가 영 노랬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다 받아준 게 잘못이지. 난 그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게다. 난 어미로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2년째 실수가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원래 사이가 좋았던 나머지 가족들끼리 놀러도 가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가슴에 대목 받던 자식을 안 보고 사니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건데 아마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둘 다 성격의 개찹 아닌데 그 결혼 생활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이 부모에게 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둘은 나중에 자식한테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해봤자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효도가 뭔지 잘 모르실 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 병원에 가슴 깊이 생기며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